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 청년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 정치, 청년 정책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은 청년 세대가 캐스팅 보트가 된 이제야 진지하게 청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때만 소환되는 청년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고구마 먹은 듯한 단체장과의 대화는 안녕. 그런 질문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청년을 위한 일꾼을 뽑고 싶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본격 시사 예능 프로그램 청년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충북 힘 있는 도지사. 슬로건 좋은데요. 지역에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저희 면접관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태어나 잠깐 타지로 한눈판 적도 있지만 27년을 청주와 함께한 지역 언론 모니터 팩트체크 담당관 현슬기입니다. 페미니즘 정치. 지금 여기.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 차별, 혐오가 아니라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만드는 연대의 정치, 바로 페미니즘의 정치라는 걸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을 향한 다양한 폭력이 가시화됐었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성별 갈등으로만 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직접 제 얘기를 하기 위해 출마를 했었습니다. 다음 면접관님 소개해 주시죠. 하루하루 숨 쉬면서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기록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최근 차량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카드를 찍어? 하기 너무 넓은데? 괜찮겠어요? 저부터 사실은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좀 마주해보고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있는 그대로 시민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저상버스 타고 쏘댕기기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면접관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연극하고 있는 조재명입니다. 불량률에 비하면 페널티 적은 거지, 안 그래요? 이참에 알바생 새로 뽑으실 생각 없으세요? 누나, 우리 사람 뽑아야 돼. 누나, 우리 사람 뽑아야 돼. 나 사람 뽑아야 돼. 네. 그 대사를 제가 했습니다. 예. 네, 영화 초반에 그게 이제 전환이 되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네, 제 목소리는 잘 나왔습니다. 저희 이렇게 어렵게 모신 우리 면접관님들과 대화할 첫 지원자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환 지원자님도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달 됐습니다. 2달 애숭이 도지사 김영환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가기 앞서서 청년 면접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면접만의 약관인데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혼대라고 이제 혼대 같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긴장이 있습니다. 레드카드 받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질문을 좀 예행 연습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지원자님이 다음 선거에 무조건 당선이 된다면 충북도지사 대 경기도지사. 충북도지사 출마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뭐 당연히 충북 거지. 네. 재미없죠? 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구독자 100만 유튜버 대 최장수 과기부 장관. 하나, 둘, 100만 유튜브를 하죠. 수입이 생기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아, 과기부 장관도 있지 그런데 않나요? 그건 이제 잘리니까요. 아, 임기 내에 꼭 하나만 해야 된다면 무예 올림픽 부활 대 차 있는 도청. 무예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다. 또 전직 지사님 굉장히 열정을 갖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한 건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반장님은 이제 충북 지사로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 가지 아마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 공약이나 뭐 내가 포기하고 그것만 매달려도 이뤄내기가 어려운 나한테 꼭 어려운 일이고 우리 충북도로서는 재정이나 여건이 어려운데 그거를 내가 승계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지 그거를 뭐 부정한다거나 뭐 폄하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네, 지원자님의 충북에 대한 관심과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크파크 공약 핵심만 먼저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청주가 뭔가 또는 충북이 뭔가에 대한 브랜드가 없다, 정체성이 없다. 이제 그동안 우리는 뭐 바다가 없는 내륙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우리의 특징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브랜드 찾기라고 할까? 우리는 자연 아름다운 호수와 백두대간과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문화로 이렇게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 삶의 질 또는 취업, 일자리 이런 걸로 연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관심사항이죠. 저 옐로우 카드 할까봐 지금 겁이 났어요.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레이크 그 호수 근처가 되겠죠. 호수 근처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신다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 저희 충북에는 제대로 된 공연장 자체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네, 그 진짜 저희가 그 제대로 된 공연을 연극을 하려면 이제 그 시설이 받쳐줘야 되는데 인프라 자체가 지금 제대로 받쳐주지 않고 있어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할 것인데 청주 백화점 자리가 있어요. 그게 흉물스럽게 지금 현재 그냥 빈 공간으로 있거든요. 그게 부도 나고 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방치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팩트체크 어떤 순서죠? 네, 지원자님의 행보와 주요 공약을 점검해보는 코너인데요. 지원자님이 차 없는 도청을 하겠다고 밝히신 건데요. 김용환 충북지사가 공언한 대로 닷새간의 차 없는 충북도청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주차장을 줄이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청산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공연과 전시 공간으로 꾸미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충북 공무원 노조가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0%가 차 없는 도청을 반대를 했습니다. 무려 65%는 자율시행조차도 반대를 했고요. 심지어는 차 없는 도청 시범 사업이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현행 주차장법 19조 사항을 보면요. 부설 주차장의 경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조례에서는 업무 시설 면적 100제곱미터당 한 대의 부설 주차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차 없는 도청 만들기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하나가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사용하자고 한 것이지 주차장을 없앤 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취지는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민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인근 골목에 좀 주차난이 더 심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 없는 도청이 이렇게 많은 논란
또 문제를 일으켜야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아직 그 애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 없는 도청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도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좀 차를 대기 쉬운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다음 팩트체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 여성들의 일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충북 성인지 통계를 보면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한 충북 여성은 87%였습니다. 취업보다 가정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는 여성은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남성은 71.1%였지만 여성은 55%에 불과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은 많지만 2명 중 1명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일하지 못할까요? 육아 부담이 51.6%로 압도적이었고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18.9%, 불평등한 근로 조건이 13.9%로 뒷이었습니다. 양육 부담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불평등의 가사 부담까지 지고 있다는 거죠.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남성은 314만 5천 원인데 반해 여성은 20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보은과 옥천, 영동과 증평군의 여성 평균 임금은 그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현슬기의 팩트체크, 일하고 싶은 충북 여성, 하지만 현실의 벽은 더 높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출생률이 낮은 거죠. 여성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갖고 있고 돌봄과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조건 속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벌이 부부를 하고 또 그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생률이 지금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일하는 모든 여성이 다 아이를 낳고 키우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정책들은 사실 여성의 일가정 양립만을 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무슨 말씀 다시 한번. 무슨 말씀 다시 한번. 여성이 어떤 출생을 목적으로만 살아가지 않는데 그런데 좀 집중이 돼 있는 정책이 아닐까 약간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출생과 관련돼서만 여성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 전 과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취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성의 취업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사소하게 아이를 낳는 문제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생률과 여성 일자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2021년 충북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출산을 안 하는 이유로 일에 지장이 있어서는 16.3%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1순위를 차지한 것은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39.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소소하고 수수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수 의견 시간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3개를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동에서 포도 농사 짓고 있는 23살 청년 농부 박호민입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농사를 안 짓고 계셨으면은 농업이라는 것 자체를 선택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반 없는 청년 농민들은 농지 구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설도 올려야 되는데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도지사께서 6차 산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1차 농산물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몇몇 농가밖에 할 수 없는 정책 사업들이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그 해결에 대한 실마리 없이 이런 것부터 먼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감하기가 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직거래 시장에 뛰어들기도 그 기존 농가들이나 또 이런 농산물 매매 상인들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게 많아가지고 신규 청년 농부들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게 기본적으로 농민 수당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수박 농사를 하셨지만 이 농사하는 거에 벅차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공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이거 풀어내는 것 자체가 젊은 사람이 하는 것도 참 쉽지 않겠다. 그 비즈니스 이런 생산적인 이런 그 마인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많은 위험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농, 귀촌을 선택하는 20, 3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빚이 3억이신 거예요? 3억에다가 네. 2년 내리 좀 약간 말아먹었기 때문에 추가 대출 3천만 원 또 했고 트럭 산다고 1,900만 원. 그럼 지금 3억 5천 있는 거네요? 네, 3억 4,900 와. 정확히. 그렇죠. 농사를 져서 1억의 수익,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1억의 수익을 갖는다는 것은 참 꿈 같은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농사를 짓는 젊은이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인데, 저는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농부들이 지금 저런 그 1차 산업 내지는 그 밭농사, 논농사에서 오는 육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농촌에서 일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손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남는 인력들을 그 파트타임으로라도 그런 도시 농부를 통해서 인력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렇게 생산된 그 아까 직거래를 얘기했잖아요. 저걸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억 농부의 꿈이란 말이 저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데요. 농촌이 제가 살고 싶은 곳인가에 대해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이 농촌에는 일단 제가 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병원이나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농업을 활성화하고 어떤 기술적인 면을 발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농촌이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공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 25살 신금이라고 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이 만 18세가 돼서 양육시설에서 나이 때문에 바로 퇴소하는 청년들의 말을 해요. 제가 살았던 시설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3일 뒤에 바로 퇴소를 해요. 집을 구하러 가는데 보증금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저 혼자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막막하더라고요. 혼자 집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이 막상 사회에 나가면은 아무 데도 의지를 할 데가 없어요. 생계비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일한다? 라는 이유로 지원을 끊어버리면 그만큼 누가 더 자립을 하고 싶겠냐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진짜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의료비 지원이에요.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이유가 병원을 가면은 의료비를 너무 넘어섰다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내야 되는 금액이 더 추가 발생으로 되더라고요. 계속 아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파서 가는 거고 진짜 너무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립준비 청년은 정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아니라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면은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좀 내몰리는 청년을 이제 말을 합니다. 좀 최근에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혹시 그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었나요? 자립준비 청년 이렇게 된 건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가서 얼마나 그런 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그런 분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취업을 진행하거나 그 과도기를 지내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막 사회로 나와 홀로 서기를 준비하던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과 엿새 전에도 보육원 출신의 청년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우 씨의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7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고시원비로 매달 30만 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썼습니다. 청년의 이야기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 아니라 자립당한 청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자립준비를 통해
거쳐간 것인지 지지 기반은 제대로 있는 것인지가 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네, 제 VCR 보면서 이제 저도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이 사각지대들을 잘 살펴보고 이 안전망을 촘촘히 형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자립을 한 청년인데요. 제가 필요한 지원들을 어떻게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런 제도적 지원과 또 다른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되게 마음이 무겁고요. 저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삶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고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고양이 입양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사업가 김희수라고 합니다. 이제 길에서 아픈 고양이나 아니면 버려진 고양이 파양을 하는 경우에 친구들을 받아서 이제 위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입양을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 약 한 2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고요. 5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지원 정책을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조나 이제 뭐 신생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고 저희가 원하는 이제 공간 기반적인 사업은 많이 없었습니다. 청년 창업가로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창업을 해나가야 되고 좀 선배 창업가들의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 공유할 수 있거나 유휴 공간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 펀드를 보면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펀드 금액이 우리한테로 돌아올까? 일반 로컬에서 하고 있는 창업가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자님의 또 다른 대표 공약인데요. 충북 창업 펀드.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행하실 건지 또 청년 창업가에게도 그 여파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착수에 들어가 있고요. 1년에 250억 정도를 마련해서 1,000억을 만드는 그런 일에 지금 착수가 돼 있고 그걸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각별히 노력해서 좀 그런 생태계들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 또시 일정한 정도의 단계가 되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또 지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청년이 진짜 묻고 싶은 문제, 이야기를 시원하게 던져보는 돌직구 면접 2구원의 구원투수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저와 같은 장애인들은 청주에서 옥천, 제 괴산에서 제천 이런데 이제 충북 도내시군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저상버스 보급률이 굉장히 낮고요. 시외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배차되어 있지 않고요. 장애인 콜택시도 도내 시군별로 이동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광역 이동을 사실 모든 정치인이 이때까지 광역 이동을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약속해 주셨었는데 사실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자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늘 그런 차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건 오늘 이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군 경계를 넘는 그 장거리 이동은 확보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런 장애인 콜택시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마 수가 부족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자님 검증의 시간을 다 거쳤는데 처음에는 이제 해맑게 웃으면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살짝 지쳐 보이세요. 좀 오늘 청년들과의 면접 점점 질문이 어렵고 심각한 문제로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방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또 조금 우리가 간과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게 돼서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연 청년들의 도지사로 합격을 하실 수 있을지 결과는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교육 정책을 이끌 새로운 얼굴입니다. 우리 윤건영 지원자님 나와주세요. 이게 뭐죠? 네, 공보물을 갖고 오셨는데요. 네, 오늘 면접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말하자면 서류 지원서 같은 걸로 이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팩트체크 담당관 현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2명, 중학생 총 4명의 아이를 둔 심층 면접 담당관 김규진입니다. 저는 구성중을 빛내러 온 3학년 전교회장, 직무 적합성 평가 담당관 김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면접자 윤건영입니다. 저는 충북 보은 해인면에서 태어나서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 마치고 대치중학교에서 교사를 좀 하다가 94년 3월에 성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내려와서 28년 동안 초등교사 양성을 하는 그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네, 저는 요즘 아주 핫한 이제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밸런스 게임 긴 말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인권 존중하기 대 교사 교권 확립하기. 교사 교권 확립하기입니다. 네. 이유가 뭐죠? 바로 대답을 네. 해주셨는데요. 선생님들의 교권이 확립되고 그럼으로써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학생들 앞에 헌신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저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뽑으자면 교사 교권 확립하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친구의 반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학생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진짜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 이거는 교사 교권이 좀 확립이 돼야겠구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혹시 경험담 아니고요? 네, 왜냐면 저희 반이요? 저희 반? 저희 반은 네, 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밸런스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은요. 학생 성적 세계 1위 대 학생 행복 세계 1위. 그건 학생 행복이겠죠. 저도 이제 학력을 강조하니까 혹시 학생들의 행복이나 인권을 뺏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꼭 굳이 공부를 1등 한다는 게 다가 아니고 행복을 주관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행복이 우선입니다. 아, 네. 근데 서울대 나오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정말 네.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지금 현재 욕망의 욕구의 만족이 아니라 조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고 우리 김민영 면접관께 드린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서운하세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사실과 과장, 진실과 오류 사이에서 지역 청년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슬기로운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저는 최근 통계를 통해서 충북 지역의 교육 현실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팩트체크는 충북 지역 사교육에 얼마나 돈 쓰는가입니다. 지난해부터 충북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늘고 사교육 참여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충북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1년 전보다 26.2% 늘어나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팩트체크, 사교육 지출 점점 늘고 있다는 게 팩트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교육 많이 받아보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학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학원을 모르고 다녔습니다. 네.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사교육과 공교육이 공존하는 것이 오래됐고 분명히 사교육도 나름대로의 역할이나 임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공교육이 해야 될 본래 목적이나 공교육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사교육에서 대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교육이 좀 더 자기 역할을 하고 특정한 자기 잠재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할 때 사교육이 더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 충북 지역 학급당 학생 수 왜입니다.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보다 적었지만 도심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생 수가 많은 현실입니다. 8월 17일 전교조 충북지부의 긴급 충북교사 설문 결과 지금 충북교육청이 우선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증원을 통해 학생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무려 65%에 달했습니다. 수치에는 보이지 않는 현장의 의견이겠죠? 그래서 슬기로운 팩트체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여전히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자영업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가게에 도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도난자가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를 확인해서 그 아이들의 학교를 알아냈고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저는 어떤 법적인 처분을 원하는 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잘 선도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좀 어이없게도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와 갖고 이게 학교의 현실인가? 라는 좀 실망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는 학생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그런 그 과밀학급을 해소하면서 학교가 바른 인성을 더 갖추고 또 즐겁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해주는 그런 방안에서도 그런 그 학생들의 비행의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넓은 차원에서의 논의는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별을 구하는 당신들만 네, 중반 정도 왔는데요. 좀 청년과의 대화가 만만치만은 않으시죠? 예, 힘드네요. 하여튼.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거랬습니다. 두 번째 심층 면접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김규진 면접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원자님의 솔직한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을 OX로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나는 학창 시절의 수포자였다. 하나, 둘, 셋. 저는 일단 수학은 말 그대로 너무 무서운 존재였어가지고 일찍이 수포자가 된 기억이 있는데요. 6학년이었는데 수행평가를 봤는데 그 15점이 나온 거예요. 100점 만점에 15점이었나요? 100점 만점에 15점이었나요? 저는 수포자는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수학을 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려면 예비고사 때 본고사라는 게 있어서 세 문제를 가지고 100분, 200분 푸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 그 프리 과정까지 다 채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잘하지만 수포자는 아니었었다. 네, 수학을 잘하진 못하지만 서울대에 갔는. 다음은 좀 어떤 흑역사 공개해 주실 건가요? 학창 시절에 나는 꿈이 없었다. 하나, 둘, 셋. 항상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꼰대인데 이러면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려서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꾼 꿈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후세대들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학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은 미래에 본인이 원하는 꿈을 구현한다든지 본인의 진로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초학력 아주 뜨거운 화제잖아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면서 뭔가 지식을 전달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회귀할 것이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력을 신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가면 형을 봐가지고 등수가 나오거든요. 7년 동안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않다가 중학교 2학년까지 그 경험을 하는 순간 학생도 멘붕이 오고 학부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가장 빨리 가장 확실히 배우는 건 평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학습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요. 시험이 싫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험을 봐야지 자신의 능력이 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좀 시험을 봄으로써 나 공부해야겠다라는 그거 이게 좀 시험을 보면 공부가 딸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이제 좀 좋은 점도 있지만 하기 싫은 점도 있고 스트레스가 되긴 되죠. 네. 네, 분위기가 많이 달아올랐는데 예.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등교 시간을 좀 늘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이유가 학교로 하면 4시에서 5시쯤 되는데 그때 바로 요즘 많이들 다 학원 가는 거 아시잖아요. 학원 가고 이제 끝나면 이제 끝나서 집에 오고 오는 시간 밥 먹고 샤워하고 뭐 핸드폰 요즘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까지 하면은 뭐 11시, 12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등교 시간을 좀 늘려주시면 어떨까? 등교 시간을 지금 9시까지인데 더 네. 9시 반 10시로 늘려달라. 살짝만, 아주 살짝만. 분위기 바꾼다가 더 심각한 질문하셨네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너무 그냥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선생님과 학부모님, 학생들이 논의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까 생각합니다. 근데 자율로 하면 영교실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아니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1점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 나온 소소하고 수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수 의견입니다. 먼저 첫 번째 VCR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고 경계선 지능인 아이가 있는 엄마 정희영입니다. 네, 경계선 지능은 지능 지수가 71에서 85 사이 있는 지적 장애 같은 장애 등급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 평균 지능에는 도달하지 않는 언어 발달이 늦다든지 소근육 발달이 늦다든지 신체 발달이 늦기도 하고요. 또 3번, 4번 반복하며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한 10번, 20번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또 부모들이 크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는 사회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지능도 정상 범위로 끌어올려지기도 합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충북은 현재로서는 뭐 조례라든가 또 개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장애 등급이 없다 보니까 복지관 같은 데 가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금 영상에 나오신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너무 많이 공감이 되고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솔직히 아빠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너무 과도한 이런 아이들한테 너무 과도한 집중은 또 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경계선 지능을 가진 느린 학습자 아이는 한 반에 3명. 전국에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눈치가 좀 없다는 이유로 쉽게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들을 이제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처럼 좀 느리더라도 이들을 향한 친절하고 포용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이 단어랑 그게 너무 좀 처음 들어봐가지고 되게 생소한데 들어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실제로 부모님도 자신조차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분은 청주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제가 좀 죄송하기도 부끄러운데 또 살펴보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봐서 늦다면 적극적으로 제가 정책으로 반영해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충북 스쿨미투 지지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영이라고 합니다. 스쿨미투는 학내에서 일어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학생들이 고발한 운동을 말합니다. 충북에서는 가해 교사들이 일단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학교에 한두 명이 아닌데 이제 학생들에게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결국 자기의 아픔을 호소할 때가 선생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편치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독립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 교육청은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충북교육청은 이제 게시글을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평등이나 학생인권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하는 교육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네, 서지영 검사의 미투를 시작으로 이제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고발이 있었는데요.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던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 스쿨미투가 다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투 폭로가 있었던 학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학교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며 처벌을 하더라도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경우. 2020년 11월 기준 도교육청이 파악한 스쿨미투 발생 학교 9곳이었고요. 가해 교사는 41명이었는데요. 조사로 이어지지 않은 수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징계를 받은 교사는 절반도 안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징계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피해자를 위한 교육청 지원 가이드라인 분명 있지만 관할 교육청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들으셨는데요. 좀 어떠신가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상당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도 입국 청소년 차진호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일하게 돼서 아이들이 따라오는 경우예요. 14살 때 왔어요. 근데 완전히 적응하는 게 10년 정도 걸려요. 필리핀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밥 먹을 때 친구가 필리핀에 요구르트 있냐고, 냉장고 있냐고, 그거 듣고 조금 기분 나빴어요. 왜냐면 필리핀이 못 사는 나라인 거 아는데 그 정도로 살진 않아서 일단 어이없고 되게 웃겼어요. 일반 학교 들어간 외국 학생들 있잖아요. 말은 늘어요. 근데 수업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되게 거기는 어렵게 설명해주고 기다려주진 않아요. 여기는 1대1로 아니면 천천히 알려줘요. 근데 대안학교는 일단 돈도 부족하고 선생님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외국인인데
좀 이제 도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된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적응하기가 여간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중도 입국 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면접관님들도 좀 심각한 얼굴로 보시던데 사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명목 하에 조금 더 타 문화에 대해 배제적이진 않은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청소년기엔 자신과 모습이 조금만 달라도 좀 더 경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 학생들에게 그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소수의 학생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그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 같이 활동할 시대가 됐다는 인정해야 되고 복지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 청년 시사 예능 토크 청년 면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군요. 본인의 MBTI가 무엇인가요? EXID라고 대답하라고 하더라고요. 김선태가. 안녕하세요. 합격증 김영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소통 도지사가 되어주기를 바람. 자타가 공인하는 꼰대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나. 소통 잘하는 도지사 되라고 한 얘기는 소통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또 새 출발하고 끝이 없는 거니까 귀를 열고 말을 좀 줄이고 그런 도지사가 되어야겠다. 상위권 학생뿐 아니라 어느 학생도 소외되지 않을 정책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이번 면접 과정을 통해 얻은 배움과 조언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